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집단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 내려가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국토부와 경기도개발공사의 직원과 가족으로 이어질 텐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투기가 아닐 거라면서 LH 직원을 오히려 감쌌다는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여권 내 질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직원 9명이 오늘 오후 5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하고 공무관리 실태 점검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의 자료를 확보해 직원들끼리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 안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상을 노린 투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발 혜택을 노린 투기까지 모두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 3건, 일벌 100개를 지시한 데 이어 오늘은 여당 대표도 국토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당 대표는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변창흠 장관의 말, LH 직원들이 투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추호라도 그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숨가쁜 움직임은 이번 사건으로 급격히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또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투기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여러 증거 중 LH 직원들 땅에만 심어진 이 측백나무를 통해서 정말 투기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년 전 LH 직원 5명이 함께 공동구매한 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입니다. 땅을 사자마자 30cm 키의 작은 측백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1m도 채 안 됩니다. 이 광경을 처음 본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빽빽하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3m, 4m 간격을 하나 심지요. 그래야 이게 모을수록 나무가 실하게 크걸라. 나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도시로 지정되면 토지주택공사가 법에 따라 땅을 수용합니다. 그때 땅값만 쳐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값도 쳐줍니다. 은행나무가 가장 비싸고 오동나무, 편백, 측백나무도 꽤 비싸게 쳐준다고 합니다. 나무 가격과 나무를 옮겨 심는 가격 중에 더 싼 값으로 보상해 주는데 일단 보상부터 받고 나중에 나무를 되팔아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상도 받고 너무 팔고 그러는 거지. 왜? 내가 다시 심으려고 그러면 땅도 임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사야 되고 또 그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도시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업자는 최대 5배 남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냥 놔두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무를 심는 안 심는 그건 문제. 100만 투자를 하시면 한 2-3배 이상으로 충분히 나오고 많이 나오면 4-5배 나올 수 있고. 이처럼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투자법은 민간개발 예정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공공이 수용할 때만 이런 투자법이 통합니다. 땅을 산 LH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보상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땅을 샀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시흥 신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허름한 건물. LH 직원 장모 씨는 여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놨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는 힘듭니다.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나중에 신도시 개발 때 LH가 택지를 줍니다. 역시 공공이 수용할 때만 통하는 투자법입니다. 주민들은 LH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신도시에 투자하는 건 메리트, 즉 득이 될 게 없는 바보짓이라던 변창흠 장관의 발언. 변 장관은 오늘 저녁 뒤늦게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새로운 역이 들어설 예정지 근처에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무려 60억 원을 대출받아서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철도역 들어온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대형마트. 2,600여 제곱미터 땅 위에 세워진 1층짜리 조립식 건물입니다. 오는 2028년 인근에 도시철도 7호선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포천에 전철이 들어오는 게 어쨌든 수원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죠. 지난해 9월 포천시 소속 공무원 박모 씨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이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매입 비용은 40억 원, 거의 전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박 씨의 업무는 도시철도 연장사업부서의 간부. 미리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 소유자의 개인 사정이 딱해 부득이하게 샀을 뿐 개발 정보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지인이고 업무가 많이 아팠어요. 뇌 수술하고 땅을 팔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팔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땅 바로 옆 900제곱미터 땅과 건물 역시 박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5월에 구입했는데 이때도 20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1년 뒤 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당시엔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지역에서 면장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퇴직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포천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구매는 개인 소관이라며 별도의 감사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그럼 그의 가족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삼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조만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협찬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향한 뇌물이라고 고발하면서 검찰은 5개월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역시 협찬에 나선 한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한 거라고 해명해왔지만 수사팀은 협찬금이 언론사를 거쳐 그대로 코바나 측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우회 협찬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됐다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을 겨냥한 수사는 속도가 붙었지만
윤 전 총장이 가로막았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 장시간 회의를 열고 당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2명을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시켰던 이문정 연구관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나아가 검찰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그리 안타까웠다면 검찰총장만큼 거기에 맞서 싸우기 좋은 자리도 없을 겁니다. 상식과 정의를 언급하기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피의자가 됐다는 것에 또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특수부 후배를 향한 수사에서 나는 과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사과하거나 공정했는지 행여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창과 방패로 쓰이진 않았는지 자문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박영회 기자가 이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떠났지만 오늘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엔 주인 없는 화환들만 늘어서 있습니다. 윤석열의 위기가 곧 검찰의 위기라며 집단 반발도 서슴지 않았던 검사들. 정작 갑자기 사라진 옛수장을 향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주의자로 불린 윤석열은 늘 중립과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그의 중립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를 겨냥한 하루 30여 곳 동시 압수수색.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한밤중이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공소장을 죄다 뜯어고칠 정도의 날림 기소였습니다. 윤석열은 특유의 저돌적인 언행으로도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찍이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검찰 수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또 다른 화두였던 공정의 날은 유독 검찰, 특히 특수통 검사들 앞에서 무뎌진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에는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특수부 검사 3명이 특수부 선배 변호사의 주선으로 술 접대를 받은 의혹, 문제가 불거지자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김영란법을 간신히 비켜나가도록 맞춰진 1인당 96만 원의 접대액, 웃지 못할 검찰식 계산법만 빈축을 샀습니다. 진영에 따라 공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뒷말도 무성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아세운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는 의혹에 그는 검사 6명을 투입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감찰 방해와 사건 배당 논란까지 감수하며 사실상 조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지만 정작 그의 상식과 정의는 무엇이었는지 검사 윤석열이 남긴 궤적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혜입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뛰어들까겠죠. 여당은 공직자로서 비상식적인 처신이라고 맹폭을 가한 반면 야권은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이호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마디로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 독립과 중립을 주장하며 내심으론 정치적 탐욕을 꾀했음이 드러났다는 등 여권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은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야권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하는 데엔 단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이들을 구속시킨 전직 검찰총장이 합류하는 아주 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을 깐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일단 4월 보궐선거까지는 지켜본 뒤에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의 틈도 열릴 수 있고 이때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의 정치 임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제3 후보들처럼 현실 정치의 벽은 넘기 어려울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로 야권 재편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전망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확진자 수가 400명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3차 유행이 진정될 때 새로 적용할 거리 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거리 두기 5단계가 4단계로 줄어듭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전국 기준 한 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778명을 넘으면 3단계, 그 2배인 1,556명 이상이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지만 개편안은 그보다 2배는 돼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명 정도의 환자 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용의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모두 동원했을 때 감당 가능한 의료 환자 수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대폭 줄어듭니다. 2단계까지는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3단계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책임은 강화됩니다.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배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에도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은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단계는 9명 이상, 3단계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3차 유행 상황이 잦아들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접종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이어서 고위험 의료기관에서도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도 국내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현재 18살 이상인 접종 대상을 16살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의 3원만 경계 속에 4,8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공군 수송기에 실립니다. 제주도의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맞을 백신을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가 처음 투입된 겁니다. 육지와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섬까지도 이렇게 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상급 종합병원에도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오늘 의료진 800명의 접종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7,70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누적 접종자는 일주일 만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 반응 사례는 하루 사이 860건이 추가돼 1,578건이 신고됐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돼 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와 60대 남성으로 2명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으로는 두 번째로 화이자사의 백신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접종 대상이 만 16살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진된 점, 다수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대상은 만 18살 이상이어서 16살에서 17살에게 실제 접종을 진행할지는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 달 35만 명분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105만 명분이 들어오는 게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접종 일정이 앞당겨지고 대상도 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감사원이 2년 가까운 감사 끝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준공 연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비중은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이 지난 정부가 세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무시한 거라 위법하다는 감사 청구에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위법 사항이나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변화되는 사정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탈원전과 같은 정부 정책의 재량권을 인정한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주요 결정이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며 안전성과 세계 추세에 따른 결정이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경제성을 고려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산자부도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가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정부 정책 결정이나 목적에 옳고 그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월성 1호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왜곡시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학계에서는 그가 2년 동안 논문을 7편이나 썼다는 데에도 주목합니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돕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년 동안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들입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그 짧은 기간에 7편을 써냈다는 데에 역사학자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I don't actually at this point know who wrote each of these articles. We've got 7 articles in a 2-year period, but for a historian that's almost impossible because we need evidence. 호주 국립대의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는 학술적으로 흠결 있는 논문들이 거의 동시에 등장한 점은 전 세계 학자들에게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턴 일리노이대 이진희 교수는 M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러 학술지에 줄기차게 낸 것을 보면 반드시 일본에서 자료를 대주는 끈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논문 출간의 뚜렷한 방향도 엿보입니다. 2018년 논문에선 한국인의 폭력성을 부각, 2019년엔 한국 여성을 매춘부로,
2020년엔 한국 남성을 테러리스트로 규정. 또 다른 논문에선 일본 남쪽 오키나와인을 차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표적 삼아 일본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일본 우익의 흔한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The pattern is resonant. It makes sense with other denialist strategies that the Japanese far right or the Japanese right wing has been doing for decades. 그래서 램지어는 도구일 뿐 그를 이용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을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hey picked their wrong guy, but they're going to pick someone else who might be better at it. And that's the scary part to me. There's something big going on. 실제로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램지어를 오랫동안 후원해 왔고 일본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 로비 실태도 MBC 취재로 최근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에선 이 사안에 관해 기사 한 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램지어 비판에 적극적인 역사학자 2명에 따르면 그들이 접촉한 일본 기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램지어 사태에 관해 기사 쓰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8살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조금 전에 구속됐는데요. 끔찍한 학대 정황이 또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숨진 소녀의 몸과 마음은 서너 살 수준에 멈춰 있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13kg, 지난 2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자아이의 몸무게입니다. 또래 평균 26.6kg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숨진 아이를 본 관계자는 누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말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이 말랐다고는 그 영양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이고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 숨진 아이 집 앞에선 계부가 주문한 기저귀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몸무게가 15kg 정도인 아이용 기저귀였습니다. 숨진 아이는 물론 1살 많은 9살 오빠도 기저귀를 할 나이는 아닙니다. 정황상 숨진 아이가 지병이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실제 이웃 주민들은 아이 엄마에게 딸아이가 희귀병을 앓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희귀성 종양 때문에 수술하고 아이가 누워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바깥 출입을 잘 안 했고 오빠는 출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의료 기록엔 이런 지병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차례 훈육 목적의 체벌만 했다던 계부는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못할 행동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 학교는 왜 안 보내셨어요? 그동안 엄마는 아이를 잘 돌봤고 학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학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오빠는 경찰에게 평소에 엄마도 때렸고 계부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엄마는 내내 배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웃들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야권의 후보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이 단일화를 둘러싸고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단일화 국면에 들어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겉으로는 여론조사 방법과 문항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나서 신뢰를 쌓고 서로 믿음이 생기면 큰 틀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TV토론은 최대한 많이 하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은 시간 끌기 속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100% 여론조사가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100%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하고 순리에 맞고 상식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담판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부담인 국민의힘 측은 후보자 간 담판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반면 국민의당 측은 오세훈 후보가 양보의 결단을 내리는 담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권의 단일화 논의도 여전히 난항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단일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투표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두어 차례 TV토론 등을 고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점은 수차례 물밑 접촉에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단일화는 당에 맡기고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일화 문제는 지금 당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당에 이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지율에서 앞선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주도권을 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단일화 과정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어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번 주 새학기 개학에 맞춰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에 사용되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새롭게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 접속이 끊어지거나 영상이 사라지는 등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교마다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육부가 제공한 공식 원격 수업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화상회의 앱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해야 하는데 EBS 온라인 클래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온라인 클래스 들으면서 뭐가 안 된 적이 있다는 친구들 X 한번 보여줄까요? X?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문제를 호소합니다. 실제로 접속해봤더니 로그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튕겼네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튕겼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땐 수시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듣다가 튕겨 나갔는데 들어가는 링크를 못 찾는 거예요. 교사들이 만들어 올린 영상을 클릭해도 빈 화면만 깜빡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에 동영상 파일을 탑재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빈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출결 확인과 실시간 수업은 물론 학습 자료 공유 등 모든 원격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온라인 클래스가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원격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완을 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돼 버리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견디다 못해 아예 온라인 수업을 포기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량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한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에선 전면 등교를 결정하거나 전면 등교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간 학교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EBS 기술상황실을 찾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십억 원을 들인 원격 수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개학 첫 주부터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치다가 바로 10m 앞에 있던 경기보조원의 얼굴을 강타한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기보조원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그런 와중에도 당시 일행은 경기보조원만 바꿔서 그대로 18홀 경기를 다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는 상대방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4일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캐디 A씨는 50대 남성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고객 B씨가 더 이상 공을 칠 수 없는 해저드에 공을 빠뜨리자 앞으로 이동해 다시 치자고 말한 뒤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 순간 B씨가 그 자리에 다른 공을 꺼내놓고는 바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골프공은 10m 앞에 있던 A씨의 앞면을 그대로 강타했고 코뼈가 부러진 A씨 얼굴은 피범벅이 됐습니다. 앞은 안 보이고 막 피 흐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병원으로 실려간 A씨는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B씨 일행은 캐디를 교체해서 18개월을 모두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18월에 다 돌았고 집으로 지발다는 말을 듣고 되게 직업적으로 너무 능력스럽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손해라 뭐 손해를 떠나서 그렇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객 B씨가 공을 치기 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B씨는 A씨 측에 연락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거 한 돈 500만 원 해결하면 되지 뭔 호들갑이냐. 취재진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찰이 수십 차례 차량을 훔친 소년들을 붙잡았지만 만 14살이 안 돼서 그대로 풀어준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호 관찰 중이던 그 10대 소년이 어제 또다시 훔친 차량으로 단속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승용차 한 대가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섭니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까지 밀어내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2명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면허 같다, 도난 차량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14살 중학교 1학년 B군은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9시간 동안 몰고 다녔습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낮 시간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 10여 분간 배회하다 한 승용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힌 B군은 지난달 25일 차량 절도로 붙잡혔던 10대 일행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보호관찰 중이던 B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으로 춘천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1명은 14살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조항에 따라 귀가 조치됐습니다. 강제성이 없잖아요.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석방을 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성하고 또 범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또 하고 이렇게.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12살 미만으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또 발의돼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소년 범죄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촉법소년 조항을 악용한 10대들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전북 정읍의 내장사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내장사의 대웅전 건물을 모두 태웠는데요. 경찰이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장사 대웅전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동원해 불길을 잡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다는 신고는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누군가 대웅전 전각에 불을 냈다며 방화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당국도 관할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이 대웅전 전각 전체로 번지자 소방당국은 다른 건물과 산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저지했습니다. 일단 대웅전 화재는 추진됐고요. 정읍시 산불진화대랑 해서 전소 확대 저지 중에 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화가 의심되는 용의자를 검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년 고찰로 알려진 내장사는 앞서 9년 전에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웅전 안에 있던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당시 화재로 인해 대웅전 건물이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불에 탄 대웅전은 그 이후 다시 재건된 건물입니다. 전북 소방당국은 고창과 부안 등 인근 소방서를 모두 동원해 진화했고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바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절기 경칩에 딱 맞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몸이 깨어난 듯합니다. 아쉽게도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밤사이에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중부와 전북 내륙에서는 안개가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해가 나지 않아서 오늘보다 따스함이 덜하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또 눈이 펑펑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고요. 당장 오늘 밤 자정 이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하루 만에 무려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합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머물겠고요. 낮부터는 하늘빛도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과 대전 4도, 부산 8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등 서쪽 지방 10도 이상 오르겠지만 대구는 9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